수많은 문명과 보물 지도가 발견되었지만 이내 조용히 다시 묻혀버렸습니다. 미국의 핵물질 방출 사건은 40년 동안이나 비밀에 붙여졌고 수톤의 황금이 적힌 두루마리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11,000년 전의 신전은 외면당했죠. 왜 이 발견들은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은 과연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글로젤 점토판입니다. 1924년 프랑스 중부 글로젤에서 10대 소년 에밀 프라댕과 그의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땅에 묻힌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정체불명의 기호가 새겨진 점토판과 함께 뼈로 만든 도구, 그리고 도자기들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기존의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으며 문서화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유럽 문화를 암시하는 글로젤 유물입니다. 1925년 안토넥 몰레 박사가 이끈 첫 발굴에서 수백 점의 유물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르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주류 고고학자들은 그 양식의 다양성을 이유로 위조품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비평가들은 유물을 검증하는 대신 프라댕을 공격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으며 심지어 재판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위조의 증거를 찾지 못해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수십 년이 지난 후 열발광 연대 측정법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많은 유물이 실제 고대의 것이며 일부는 250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문화부는 이 유적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유물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젤 사건은 학문적 자존심과 정치가 어떻게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발견들을 묻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때로는 역사가 시간이 아닌 인간의 부정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2. 구리 두루마리입니다. 1952년 쿰난 근처의 3번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부식된 구리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의 두루마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펼쳐본 두루마리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닌 총 수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귀중품들이 묻혀있다는 64곳의 위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의 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구리 두루마리는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항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0주 안뜰의 물탱크 안, 9큐빗을 파내려가면 은괴를 찾을 것이다. 목록에 적힌 많은 장소는 예루살렘과 요르단 계곡 근처의 실제 장소와 일치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서기 70년 로마의 포위 공격 전에 숨겨둔 제2차 성전의 보물 기록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대규모 발굴을 시작하는 대신 상징적인 것이거나 사기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연구가 벤델 존스가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관료주의와 회의적인 시선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후로 두루마리의 지시를 완전히 따른 공식적인 발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리 두루마리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는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보물은 땅에 묻혔지만 어떤 것은 훨씬 더 유독한 비밀과 함께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3. 그린런 작전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불과 4년 후인 1949년 12월 미국 정부는 워싱턴주 남동부의 햄퍼드 사이트에서 그린런이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과 제논 133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을 피폭시켰죠. 목표는 소련의 핵연료 재처리를 모해 실험하고 공중 감시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방출된 요오드의 양은 5,000에서 12,000퀴리로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정보자유법 요청으로 기밀이 해제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는 건강 관련 연구를 억압하고 데이터 접근을 막았으며 초기에 암발병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지역 의사들은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고 관련 연구는 묻혀버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방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출량이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부 메모와 후속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주장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린런은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햄퍼드에서 있었던 400건이 넘는 방사능 방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런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었던 냉전 시대의 끔찍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은폐 사건에서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틀란티스는 신화 이상의 존재일 수 있을까요? 4. 비미니 로드입니다. 바하마의 북비미니 섬 해안에는 비미니 로드라 불리는 물에 잠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네모난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13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약 400m에 달합니다. 1968년 9월 제이 맨슨 밸런타인 박사와 다이버 팀이 발견한 이곳은 에드거 케이시가 그 무렵 비미니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의 유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맞아떨어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흥분은 금방 식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구조물이 파도의 작용으로 갈라진 자연적인 해변 암석이라고 규정했죠. 그러면서도 그 배열이 이례적으로 기하학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같은 기관들은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대규모 발굴이나 암석 코어 샘플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죠. 1970년대 마이애미 대학교와 카리브 연구소는 이 암석의 연대를 약 3,500년 전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도구나 알려진 지역 문명보다 앞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 이론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한 탓의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날 비미니 로드는 틀렸다는 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시된 채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평판에 대한 우려가 증거를 압도하고 선사시대의 미스터리가 바닷속에 묻히게 된 소극적 은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숨겨진 곳이 바다뿐일까요? 만약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기념물이 우리가 절대 찾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계속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5. 스핑크스 아래 숨겨진 무덤입니다. 4,5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기자 지구의 데스핑크스는 돌로 된 비밀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초 연구가 존 앤서니 웨스트와 지구물리학자 토마스 도베키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스핑크스 아래를 스캔했습니다. 그들의 지진파 탐사 결과 스핑크스 앞발 아래에서 인공적인 방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의 이상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1993년에 발표되고 MBC 방송의 스핑크스의 미스터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이 데이터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 유물 최고위원회의 수장이었던 자이 하와스 박사는 이 이상 공간을 자연적인 균열이라고 일축하며 추가 조사를 불허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기자 지구 아래에 지하 구조물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5세기에는 알마크리즈가 스핑크스 아래에 고대의 지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기록의 전당에 대해 썼습니다. 2006년 이집트는 추가 스캔을 허가했지만 그 결과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이 문의했을 때 데이터는 기밀로 분류되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허가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죠.
학계의 정통성 때문이든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든 탐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증거들은 스핑크스 아래에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집트의 과거는 전설적이지만 만약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같은 시기에 복잡한 도시가 건설되고 있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6. 잊혀진 도시 카랄입니다. 페루 숲의 계곡의 사막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카랄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5000년이 넘어 고대 이집트와 동시대의 유적인 셈이죠. 하지만 고고학자 루스샤디 솔리스가 이끈 이 기념비적인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주요 기관들은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9년이 되어서야 카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죠. 샤디 박사는 관료적인 장애물, 자금 문제, 그리고 북미와 유럽 학계의 무관심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냉전 시대의 서사가 라틴 아메리카를 미개발 지역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발견을 축소했다고 제안합니다. 카랄의 발전된 도시 계획은 그러한 서사를 뒤흔들었기 때문이죠. 공식적인 은폐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기관들의 침묵은 그 인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날 카랄은 완전히 발굴되어 그 피라미드, 광장, 그리고 복잡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모래가 아닌 조직적인 무관심에 의해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발견이 인정받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카랄은 우리에게 역사를 쓰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7. 벨라 사건입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 위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근처 남대서양 상공에서 이중 성광을 탐지했습니다. 이는 핵폭발의 전형적인 신호였죠. 위치와 신호는 이스라엘과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 핵실험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이 사건을 확인하는 대신 아델피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이 성광을 센서 오작동이나 유성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이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밀 해제된 중앙정보국 문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프랑스의 도움과 남아프리카의 우라늄으로 개발된 이스라엘의 핵 능력을 의심해왔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 보유에 대해 모호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디모나 시설은 여전히 추측의 중심에 있죠. 2010년 공개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서와 관리들의 진술은 핵실험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정상적인 측정갑이라고 부릅니다. 벨라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묻힌 의도적인 은폐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성광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여권을 가진 남자에 이르기까지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8.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입니다. 1954년 7월 한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타우레드의 여권을 가지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권은 진짜처럼 보였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비자와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타우레드를 찾아달라는 요청에 그는 안도라를 가리키며 자신의 나라가 그곳에 1000년 넘게 존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구사했고 출장 중이라고 말했으며 실제 존재하는 회사와 은행, 호텔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모두 운영 중인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황한 관리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를 경비가 있는 호텔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서류와 소지품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탈출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하네다 공항의 1954년 기록은 여전히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이 가능한 차원 이동의 사례로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사기라고 말하지만 세부 사항의 일관성과 해결되지 않은 결말 때문에 이 사건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여권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미스터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마당에 추락시킨 후 조용히 쓸어 담아가기도 합니다. 9. 캑스버그 UFO 추락 사건입니다. 1965년 12월 9일, 불덩어리 하나가 미국의 6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상공을 가로질러 펜실베니아주 캑스버그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도토리 모양의 물체로 길이는 10피트, 약 3m 정도였고 바닥 근처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 같은 표시가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곧이어 미군이 도착해 지역을 봉쇄하고 민간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평상 트럭이 방수포로 덮인 물체를 싣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 관리들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타서 없어진 유성이라고 말을 바꿨죠. 2000년대 초, 언론인 레슬리 킹과 사이파이 채널은 나사를 상대로 정보자유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05년, 나사는 캑스버그 관련 기록을 분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는 이 물체가 소련의 탐사선 코스모스 96호였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데이터는 그것이 그날 더 일찍,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와는 먼 곳에서 재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물체가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아마도 재진입 비행체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나사 엔지니어인 제임스 오버그는 만약 군사 프로젝트였다면 비밀 유지는 당연한 절차였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파일, 일관성 없는 설명, 그리고 계속되는 침묵은 대중에게 공개될 운명이 아니었던 발견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0. 키시팀 참사입니다. 1957년 9월 29일, 러시아 우랄 산맥의 오조르스크 근처에 있던 소련의 비밀 핵시설 마야크 생산협회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 탱크의 냉각 시스템 고장이 원인이었죠. 이 폭발로 최대 80m톤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어 역사상 세 번째로 최악의 핵참사가 되었습니다. 동우랄 방사능 흔적으로 알려진 낙지는이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가 마을과 강, 농지를 오염시켰습니다. 수천 명이 방사선병에 걸렸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의료 기록을 위조했으며 재앙을 기밀로 유지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 망명 과학자 조레스 메드베데프가 이 사건을 폭로했지만 서방 분석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야크의 존재를 알고 있던 중앙정보국조차 침묵을 지켰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인 1989년이 되어서야 소련은 이 재앙을 인정하고 제한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키시팀 참사는 국가기밀과 정치적 통제 아래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묻혀버린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비밀 중 가장 오래된 비밀이 문명의 기원을 조용히 다시 쓰는 우리가 받아들인 역사의 겹겹 아래 묻혀 있다면 어떨까요? 11. 괵베클리 테페입니다. 1990년대 터키 남동부 샨도우르파 근처에서 한 쿠르드족 양치기가 땅에서 튀어나온 조각된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의 발굴을 통해 괵베클리 테페가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만천년도 더 전인 기원전 9600년경 수렵 채집인들이 지은 거대한 젤의 유적지였습니다. 이 유적지는 높이 6m, 무게 20m톤에 달하는 티,
T, 자 모양의 석회암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동물과 추상적인 상징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스톤헨지보다 6,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농업이 조직적인 종교와 기념비적인 건축보다 먼저 나타났다는 오랜 믿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괭베클리 테페는 수년간 주류 학계와 언론에서 간과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유적지 전체 중 극히 일부만 발굴되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인근 카라한 테페 발굴은 이 지역에 더 광범위한 문화가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죠. 학자들은 음모라기보다는 학계의 타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표준적인 연대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저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문대? 혹은 잃어버린 문명의 유적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12.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입니다. 1959년 2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9명의 숙련된 소련 등반가들이 우랄 산맥에서 미스터리한 상황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진 채 발견되었고 시신들은 눈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련의 조사는 서둘러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파일을 봉인했으며 수십 년간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했고 이는 군사 실험, 방사능 또는 초자연적 원인에 대한 이론을 부채질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오대에서는 방사능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 일부 파일이 공개되었지만 핵심 증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2019년 러시아 당국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판상 눈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취리 연방공과대학교와 우랄 연방대학교의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지형과 눈의 상태를 근거로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비밀주의, 부정, 그리고 사라진 증거들로 인해 진실이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산이 공포를 품고 있었다면 외딴 숲은 전쟁이나 폭풍으로도 비할 수 없는 규모의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 퉁구스카 대폭발입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의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 강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2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의 8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목격자들은 눈부신 불덩어리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느껴지는 충격파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충돌 관련 공중 폭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분화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27년 네오니트 쿨리크가 이끈 첫 탐사대는 나무들이 그을리고 바깥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공중 폭발과 일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재 약 50m 너비의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상 5에서 10km 상공에서 폭발하여 10에서 15메가톤의 TNT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핵폭발과 유사한 효과나 외계 비행선과 같은 대한 이론들이 억압되었습니다. 1991년 이후 새로운 연구들이 공중 폭발 가설을 뒷받침했지만 충돌 파편은 결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는 군이 이 폭발이 핵폭발과 유사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충돌에 의해 발생했든 전략적 사용을 위해 연구되었든 퉁구스카 사건은 과학뿐만 아니라 침묵, 검열, 그리고 추측에 의해 형성된 한 세기에 걸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항해사들은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될 대륙의 지도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14.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1929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 피리 레이스가 1513년에 그린 지도의 일부가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남쪽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1820년보다 수세기 앞서 얼음이 없던 시절의 남극 해안을 묘사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리 레이스는 이 지도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해도 등 더 오래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렸으며 그 자료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 미국인 교수 찰스 헵굿은 미 공군지도 제작자 해럴드 올마이어의 조언을 받아 이 지도가 동남극의 일부인 퀸모드랜드를 빙하로 덮이기 전의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남아메리카를 잘못 해석하여 확장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빙하학 연구 또한 남극의 빙상이 수천 년 동안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 레이스 지도는 역사적인 변칙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 기원이 불분명하더라도 고대의 지리적 지식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결론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왜 그토록 서둘러 침묵시키는 걸까요? 15. 1977년의 와우. 신호입니다. 1977년 8월 15일 자원봉사 천문학자 제리 R. 이먼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빅이어 전파 망원경으로 강력한 협대역 전파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 신호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왔고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서 선호되는 주파수인 수소선, 즉 1420MHz 근처에서 전송되었습니다. 임원은 신호의 동그라미를 치고 여백의 와우, 라고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신호는 멀리 떨어진 우주 기반 송신의 특징, 즉 꾸준한 상승과 하강, 고정된 방향, 그리고 알려진 지상 또는 자연적 기원이 없다는 점에 부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기관이나 천문대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빅이어 망원경은 1998년에 해체되었습니다. 2017년 안토니오 페리스는 혜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역폭과 신호 문제를 들어 그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호는 다시 반복되거나 결정적으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와우! 신호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신뢰할 만한 기술적 신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기관들의 침묵은 오래 지속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외계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놓쳐버린 기회, 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묻어버린 발견이었을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